때로는 단 하나의 말이 평생을 산산조각 낼 수 있다. 그리고 강세준 대령은 자신이 무적이라고 믿었던 바로 그 순간 그 말을 내뱉었다. 작은 헌병대 사무실에 53세의 군인이 서 있다. 30년의 복무 경력을 등에 업고 그의 앞에는 젊은 감찰관이 앉아 있다. 김일임 대위. 한 달 전 그의 연대 회계 문제를 조사하러 왔다. 대령은 안다. 대위가 군에 입대하기 전 카페에서 일하며 학비를 벌었다는 것을. 그에게 그것은 약점이지 강점이 아니다. 다방 연이나 하던 계집애가 감히 군 규율을 가르치려고 그가 비웃으며 말한다. 그의 말은 독처럼 공기 중에 맴돈다. 그의 뒤에 선 젊은 장교들이 불편하게 발을 옮긴다. 감찰관은 아무 대꾸도 하지 않는다. 그저 서류철을 닫을 뿐이다. 그 침묵은 천마디 말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한다. 3시간 후 강세준 대령은 사령부 대회의실에 앉아 있다. 그의 주변에는 지역의 모든 장성들과 여단장들이 있다. 탁자 위에는 증거들이 놓여 있다. 문서들, 증인 진술서, 돈의 기록, 수년간의 부패와 권력 남용, 모두 꼼꼼히 기록되어 있다. 감찰관이 연단에 서서 최종 보고서를 읽는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사실적이다. 장군이 일어나 그의 어깨에 손을 뻗어 계급장의 별들을 떼어낼 때 아직 아침까지만 해도 자신의 불가침성을 믿었던 남자는 자신의 온 세상이 무너지는 것을 느낀다. 단 하나의 경멸적인 말이 당신의 남은 인생을 영원히 바꿀 수 있을까? 6주 전으로 돌아가 보자. 감찰관이 도착하기 전 강세준 대령의 아침은 언제나 같은 방식으로 시작되었다. 새벽 5시 30분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을 떴다. 30년간 몸에 밴 습관이었다. 그는 침대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았다. 부대 막사 건물들이 이른 아침 안개 속에 흐릿하게 보였다. 이 기지는 그의 왕국이었다. 적어도 그는 그렇게 믿었다. 욕실에서 면도를 하면서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았다. 53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다. 계급장의 별들이 아침 햇살을 받아 반짝였다. 그는 그 별들을 자랑스럽게 여겼다. 30년의 헌신과 희생이 만들어낸 결과물이었으니까. 아내 이수진은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다. 결혼한 지 28년, 그녀의 머리에도 이제 흰 머리카락이 섞여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그가 사관학교에서 처음 만났을 때의 그 차분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일찍 일어나셨네요. 그녀가 말했다. 오늘 중요한 회의가 있어. 강세준이 대답했다. 사실 특별히 중요한 회의는 없었다. 하지만 그는 항상 모든 것이 중요한 척했다. 그것이 그가 부하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이미지였다. 식탁에 앉아 밥을 먹으면서 그는 딸 생각을 했다. 강민주는 지금 서울에서 의대를 다니고 있었다. 똑똑하고 야심찬 아이였다. 그는 딸이 자랑스러웠다. 비록 최근 몇 년간 그녀와 제대로 대화를 나눈 적은 거의 없었지만 민주한테서 전화 왔어요? 수진이 물었다. 바쁠 거야. 시험 기간이잖아. 당신도 바빠서 전화 못한 거겠죠. 수진의 목소리에는 가벼운 비난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강세준은 그것을 무시했다. 그는 항상 그래왔다. 부대에 도착했을 때는 아침 6시 30분이었다. 병사들은 이미 조례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가 지나갈 때마다 그들은 경례를 했다. 그는 그 순간을 즐겼다. 존경의 표시. 아니, 어쩌면 두려움의 표시였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강세준에게는 그 차이가 중요하지 않았다. 그의 사무실은 본부 건물 2층에 있었다. 넓고 잘 정돈된 공간이었다. 벽에는 그의 군 경력을 보여주는 사진들이 걸려 있었다. 젊은 시절 사관학교 졸업사진. 흑백이었다. 그 사진 속의 청년은 이상주의로 가득 찬 눈빛을 하고 있었다. 강세준은 가끔 그 사진을 보며 생각했다. 언제부터 그 눈빛이 사라졌을까? 사관학교 시절을 떠올렸다. 그는 똑똑했지만 특출나게 뛰어난 학생은 아니었다. 중간 정도의 성적. 하지만 그에게는 다른 재능이 있었다. 사람들을 읽는 능력. 누구에게 잘 보여야 하는지, 누구를 이용할 수 있는지 아는 능력. 그것이 그를 여기까지 오게 만들었다. 첫 번째 배치는 최전방 소대장이었다. 젊고 열정적이었던 시절. 그는 부하들을 진심으로 아꼈다. 그들의 이름을 모두 외웠고 그들의 가족 사정까지 알고 있었다. 병사들은 그를 따랐다. 진심으로. 하지만 첫 번째 승진 기회가 왔을 때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했다. 그와 동기인 박중희도 같은 자리를 노리고 있었다. 박중희는 더 유능했고 부하들에게 더 인기가 있었다. 하지만 강세준은 상급장교와 더 좋은 관계를 맺고 있었다. 그는 박중희에 대한 작은 소문을 흘렸다. 사실이 아닌 것도 아니었다.
단지 과장된 것일 뿐 결국 그가 승진했다. 그날 밤 그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양심이 그를 괴롭혔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새 계급장을 달았을 때 그 죄책감은 사라졌다. 승진의 달콤함이 모든 것을 덮어버렸다. 그 후로 비슷한 일들이 반복되었다. 작은 타협들, 작은 거짓말들, 작은 배신들. 처음에는 양심이 아팠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들은 당연한 것이 되어버렸다. 이것이 바로 세상이 돌아가는 방식이라고 그는 스스로를 설득했다. 문이 노크되었다. 박재원 소령이 들어왔다. 강세준의 가장 충실한 부하 중 한 명이었다. 아니, 어쩌면 공범이 더 정확한 표현일지도 모른다. 대령님, 오늘 회의 자료 준비했습니다. 박소령이 말했다. 수고했네. 그건 그렇고 회계감사건은 어떻게 되고 있나? 다음 달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루틴한 절차일 뿐입니다. 강세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확신했다. 30년간 이런 감사를 수없이 겪었다. 항상 무사히 넘어갔다. 이번에도 다를 것이 없을 거라고. 하지만 그가 모르는 것이 있었다. 이번 감사는 달랐다. 상부에서 특별감찰관을 파견하기로 결정했다. 최근 몇 년간 여러 부대에서 회계부정이 적발되면서 군 전체가 더욱 엄격한 감독을 받게 되었던 것이다. 점심시간, 강세준은 장교 식당에서 다른 고위 장교들과 함께 식사를 했다. 대화는 주로 정치와 인사 이동에 관한 것이었다. 누가 승진할 것인지, 누가 좋은 자리로 옮겨갈 것인지. 이런 대화들이 강세준에게는 일상이었다. 강 대령, 자네 전역까지 이제 몇 년 남지 않았지? 한 대령이 물었다. 3년입니다. 하지만 준장 진급이 된다면 더 오래 있을 수도 있죠. 다들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 속에는 질투와 경쟁의식이 섞여 있었다. 모두가 같은 것을 원했다. 더 높은 계급, 더 많은 권력, 더 큰 연금. 오후에는 서류 작업을 했다. 지루하고 반복적인 일이었다. 하지만 그 서류들 속에 문제가 숨어 있었다. 건설 프로젝트 예산, 부대 운영비, 복지비. 숫자들은 표면적으로는 완벽해 보였다. 하지만 실제로는 돈이 다른 곳으로 흘러갔다. 강세준의 주머니로. 그리고 그를 도운 사람들의 주머니로. 그는 이것이 나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생각하지 않으려고 했다. 모두가 하는 일이었다. 그는 단지 좀 더 영리하게 했을 뿐이었다.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는 라디오를 켰다. 뉴스가 나왔다. 어느 기업의 횡령 사건. 그는 혀를 찼다. 요즘 세상 참 썩었어. 그가 중얼거렸다. 아이러니를 깨닫지 못한 채. 집에 도착했을 때 수지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 드라마였다. 그녀는 요즘 드라마를 자주 봤다. 남편과 나눌 대화가 없었으니까. 저녁은 강세준이 물었다. 식탁에 차려놨어요. 데워 드세요. 예전에는 그녀가 직접 따뜻한 저녁을 차려주었다. 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았다.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을까? 강세준은 잠시 생각했지만 곧 그 생각을 떨쳐냈다. 혼자 저녁을 먹으면서 그는 내일 일정을 생각했다. 부대 훈련 감독, 예산회의, 일상적인 일들. 그의 삶은 예측 가능했고 안정적이었다. 그는 그것에 만족했다. 침대에 누워 잠들기 전 그는 천장을 바라보았다.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보이는 천장. 문득 옛날 생각이 났다. 사관학교 첫날. 교관이 말했던 것. 여러분은 국가를 지키는 군인이 될 것입니다. 명예와 의무를 잊지 마십시오. 명예, 의무. 그 단어들이 이제는 텅 빈 소리처럼 느껴졌다. 언제부터였을까? 그는 더 이상 생각하고 싶지 않았다. 잠이 들었다. 편안한 잠이었다. 폭풍이 오기 전의 고요였다. 월요일 아침, 강세준 대령은 평소보다 일찍 부대에 도착했다. 오늘은 새로운 감찰관이 도착하는 날이었다. 루틴한 절차라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첫인상은 중요했다. 오전 9시 본부 회의실에 주요 장교들이 모였다. 강세준은 상석에 앉아 서류를 검토하는 척했다. 사실 그의 머릿속은 이번 주말 골프 약속으로 가득했다. 문이 열렸다. 한 젊은 장교가 들어왔다. 여성이었다. 강세준은 잠시 놀랐다. 감찰관이 여자일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 김일임 대위입니다. 헌병대 감찰실에서 파견 나왔습니다. 그녀가 격려하며 말했다. 강세준은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30대 초반으로 보였다. 작은 체구에 단정한 군복.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날카로웠다. 뭔가 다른 느낌이었다. 앉게, 강세준이 말했다. 우리 부대에 온 것을 환영하네.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 말하게. 감사합니다, 대령님. 최대한 빨리 업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짧았다. 김대위는 감사 절차를 설명했고 필요한 서류 목록을 전달했다. 강세준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다. 별로 특별할 것 없는 내용이었다. 회의가 끝나고 장교들이 나간 후 박재원 소령이 강세준에게 다가왔다. 대령님, 저 감찰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뭔가 특이한 게 있나? 군에 입대하기 전에 카페에서 일했다고 합니다. 학비를 벌기 위해서요. 강세준은 비웃음을 흘렸다. 카페? 다방년이 이제 감찰관이라니. 세상 참 많이 변했군. 박소령도 웃었다. 하지만 그의 웃음은 조금 어색했다. 하지만 대령님, 들리는 얘기로는 꽤 철저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전 부대에서도. 걱정 마, 젊은 애가 뭘 알겠어. 몇 가지 서류 확인하고 보고서 쓰면 끝이야. 우리가 수없이 겪어본 일 아닌가. 박소령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걱정스러운 표정이 남아 있었다. 김혜림 대위는 그날 오후부터 바로 일을 시작했다. 그녀에게 배정된 사무실은 작았지만 깨끗했다. 그녀는 가방에서 노트북과 서류 몇 장을 꺼내 책상 위에 정리했다. 첫 번째로 요청한 것은 지난 3년간의 회계장부였다. 담당 행정관이 가져온 서류는 두꺼운 파일 여러 권이었다. 이게 전부입니까? 김 대위가 물었다. 네, 대위님. 모든 거래 내역이 다 있습니다. 전자 파일도 필요합니다. 오늘 안으로 보내주세요. 행정관은 조금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김혜림은 천천히 서류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숫자들을 하나하나 확인했다. 입금과 출금, 예산과 집행. 표면적으로는 모든 것이 정상으로 보였다. 하지만 그녀의 경험은 그녀에게 말했다. 뭔가 숨겨진 것이 있다고. 첫 번째 의심스러운 점은 건설 프로젝트 예산이었다. 병사 숙소 개선 공사. 예산은 5억 원이었다. 하지만 실제 집행 내역을 보니 6억 원이 지출되었다. 차액은 어디서 왔을까? 그녀는 관련 문서를 더 요청했다. 계약서, 입찰 기록, 영수증. 하나씩 퍼즐을 맞추기 시작했다. 이틀째 되는 날, 김 대위는 몇몇 병사들과 면담을 요청했다. 비공식적인 대화였다. 그녀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숙소 환경이 많이 개선됐나요? 한 병사가 머뭇거리며 대답했다. 페인트 칠은 다시 했는데요. 그런데 샤워실은 여전히 문제가 많습니다. 어떤 문제요? 물이 잘 안 나오고 온수도 자주 끊깁니다. 고치겠다고 했는데 아직도 그대로예요. 김혜림은 고개를 끄덕이며 노트에 적었다. 다른 병사들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다. 공사는 있었지만 실질적인 개선은 거의 없었다. 강세준 대령은 이런 움직임을 모르지 않았다. 박소령이 매일 보고했다. 대위가 병사들과 직접 면담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던가. 숙소 상태에 대해 물었다고 합니다. 강세준은 잠시 생각했다. 상관없어. 병사들이 뭘 알겠어. 그리고 우리는 모든 서류를 제대로 갖췄잖아.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미세한 불안감이 섞여 있었다. 일주일이 지났다. 김혜림은 점점 더 깊이 파고들었다. 그녀는 건설 회사에 직접 연락했다. 실제로 얼마를 받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회사 측 답변은 충격적이었다. 저희는 3억 5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나머지는 어떻게 된 건지 저희도 모릅니다. 김혜림은 즉시 계산했다. 5억 원 예산에서 3억 5천만 원만 실제로 집행되었다면 1억 5천만 원이 어딘가로 사라진 것이었다. 그리고 장부상으로는 6억 원이 집행된 것으로 되어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다. 조직적인 횡령이었다. 그녀는 더 많은 프로젝트를 조사했다. 부대 운영비, 차량 유지비, 복지비, 모든 곳에서 비슷한 패턴이 나타났다. 실제보다 부풀려진 금액, 허위 영수증, 존재하지 않는 업체. 이 모든 것의 중심에는 한 사람이 있었다. 강세준 대령. 김혜림은 증거를 수집했다. 은행 거래 내역, 통화 기록, 이메일.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그림이 완성되어 가고 있었다. 강세준은 점점 더 조바심을 느끼기 시작했다. 김대위의 조사가 예상보다 훨씬 더 철저했다. 그녀는 단순히 서류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었다. 직접 발로 뛰고 사람들을 만나고 모든 것을 교차 확인했다. 어느 날 저녁, 강세준은 옛 상관인 최 장군에게 전화를 걸었다. 최 장군은 이제 군단장이었다. 강세준의 오랜 후원자였다. 장군님,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오, 강 대령. 잘 지내네. 무슨 일인가? 사실 조금 곤란한 상황입니다.
감찰관이 너무 깊이 파고들고 있어서요.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다. 강 대령, 자네 혹시 문제가 있나?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절차가 너무 까다로워서요. 요즘은 모든 게 엄격해졌네. 상부에서 압박이 심하거든. 내가 개입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미안하네. 전화를 끊고 나서 강세준은 처음으로 진짜 두려움을 느꼈다. 그는 항상 인맥이 자신을 지켜줄 거라고 믿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것 같았다. 그날 밤 수진이 물었다. 요즘 얼굴이 안 좋은데 무슨 일 있어요?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거짓말하지 마세요. 30년 가까이 같이 살았는데 내가 모를 것 같아요. 강세준은 아내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걱정이 가득했다. 하지만 그는 아무것도 말할 수 없었다. 아니, 말하고 싶지 않았다. 그냥 피곤할 뿐이야. 수진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2주째가 되었다. 김혜림은 이제 핵심 증거들을 확보했다. 하지만 그녀는 조심스럽게 움직였다. 성급하게 발표했다가 빠져나갈 틈을 주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마지막 단계로 강세준의 개인 계좌를 조사했다. 법적 절차를 거쳐 은행에서 받은 자료는 결정적이었다. 지난 5년간 그의 계좌로 의심스러운 입금이 여러 번 있었다. 금액을 합치면 2억 원이 넘었다. 대령의 월급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금액이었다. 김혜림은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모든 증거를 정리하고 시간 순으로 배열하고 법적 근거를 명시했다. 그녀는 밤늦게까지 일했다. 이것은 단순한 업무가 아니었다. 정의를 실현하는 일이었다. 보고서를 완성하고 나서 그녀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다. 부대가 고요했다. 저 멀리 병사들의 숙소에서 희미한 불빛이 보였다. 그녀는 생각했다. 저 젊은이들을 위해서라도 이 일은 제대로 마무리되어야 한다고. 다음 날 아침, 김혜림은 상부에 최종 보고서를 제출했다. 그리고 공식 조사 결과 발표 일정을 요청했다. 군단 사령부는 즉시 응답했다. 이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한 것이었다. 발표일은 오늘부터 사흘 후로 정해졌다. 모든 주요 지휘관들이 참석하는 자리였다. 강세준은 아직 이 사실을 몰랐다. 그는 여전히 자신이 통제할 수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이미 운명의 톱니바퀴는 돌아가기 시작했다. 시계는 째각거리며 그의 마지막 순간들을 세고 있었다. 수요일 아침, 강세준은 평소보다 더 일찍 잠에서 깼다. 악몽을 꾸었다. 정확히 무슨 꿈이었는지 기억나지 않았지만 가슴이 두근거렸다. 시계를 보니 새벽 4시였다. 다시 잠들 수 없을 것 같았다. 그는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갔다. 창밖은 아직 어두웠다. 부엌에서 물 한 잔을 마시며 자신의 상황을 생각했다. 김혜림 대위의 조사가 이미 2주째 접어들었다. 그녀는 매일 새로운 서류를 요청했고 더 많은 사람들을 면담했다. 강세준은 불안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자신에게 말했다. 괜찮을 거야. 모든 서류는 완벽해. 빠져나갈 구멍은 없어. 하지만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부대에 도착하자마자 박재원 소령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박소령의 얼굴은 창백했다. 대령님,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일인가? 김대위가 직접 건설 업체에 연락했습니다. 실제 지불 금액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강세준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뭐라고? 그들이 실제로 받은 금액과 우리 장부의 금액이 다릅니다. 차액이 상당합니다. 강세준은 책상에 주저앉았다. 이것은 예상하지 못한 움직임이었다. 대부분의 감찰관들은 서류만 확인했다. 하지만 김대위는 달랐다. 그녀는 직접 발로 뛰었다. 다른 프로젝트들도 확인했나? 박소령은 고개를 끄덕였다. 여러 곳에 연락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령님, 이건 심각합니다. 패턴이 명확합니다. 강세준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의 머릿속은 복잡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증거를 없앨 수 있을까?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떠넘길까? 관련된 사람들을 모아 강세준이 말했다. 오늘 저녁, 조용한 곳에서. 그날 저녁, 부대 밖 작은 식당 개인실에 5명의 장교가 모였다. 모두 건설 프로젝트에 관여했던 사람들이었다. 분위기는 무겁고 긴장되어 있었다. 여러분도 상황을 알 것입니다. 강세준이 말문을 열었다. 감찰관이 너무 깊이 파고들고 있습니다. 한 중령이 말했다. 대령님, 우리는 그저 명령을 따랐을 뿐입니다. 책임은? 조용히 해. 강세준이 날카롭게 끊었다. 지금은 책임 소재를 따질 때가 아닙니다. 우리는 같은 배를 탔습니다. 함께 빠져나갈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박소령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서류를 수정할까요? 이미 늦었어. 그녀는 원본을 다 확보했을 겁니다. 그리고 외부 증거까지 있어. 그럼 어떻게 합니까? 강세준은 잠시 생각했다. 우리의 입장을 통일해야 합니다. 모든 지출은 정당한 목적이었다고. 단지 회계 처리에 실수가 있었을 뿐이라고.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다. 모두가 그것을 느꼈다. 젊은 대위 한 명이 입을 열었다. 대령님, 죄송하지만 저는 이 일에서 빠지고 싶습니다. 저는 단지 서류에 서명했을 뿐입니다.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몰랐습니다. 강세준은 그를 날카롭게 바라보았다. 자네도 공범이야. 서명했다는 것은 책임이 있다는 뜻이야. 하지만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대령님이 검토했다고 하셔서. 입 닥쳐, 강세준이 소리쳤다. 식당이 조용해졌다. 다른 테이블에서 사람들이 돌아보았다. 박소령이 급히 말했다. 대령님, 진정하십시오. 여기서 소란 피우면 안 됩니다. 강세준은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그는 자제력을 잃어가고 있었다. 그것은 좋은 신호가 아니었다. 회의는 아무런 결론 없이 끝났다. 모두가 불안한 채로 흩어졌다. 강세준은 마지막까지 남아 술을 마셨다. 혼자서. 다음 날, 김혜림은 또 다른 중요한 발견을 했다. 강세준의 개인 수첩이었다. 행정실을 조사하던 중 우연히 발견한 것이었다. 수첩에는 이름들과 날짜, 그리고 금액이 적혀 있었다. 암호처럼 보였지만 김혜림은 천천히 해독했다. 이것은 뇌물과 리베이트의 기록이었다. 누가 얼마를 주었는지, 그 대가로 무엇을 해주었는지. 더 충격적인 것은 다른 내용이었다. 특정 장교들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 박중희, 너무 원칙적, 제거 필요, 이소령, 상부의 보고 시도, 전출 조치. 이것은 단순한 횡령이 아니었다. 조직적인 권력 남용이었다. 김혜림은 이 수첩을 증거로 확보했다. 그녀는 이제 완벽한 그림을 가지고 있었다. 그날 오후, 그녀는 몇몇 전출간 장교들에게 연락했다. 그들은 처음에는 말하기를 꺼려했다. 하지만 김혜림의 진지한 태도에 마음을 열었다. 한 전직 소령이 말했다. 저는 강 대령의 부정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부에 보고하려고 했죠. 하지만 다음 날, 갑자기 최전방으로 전출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아내는 임신 중이었는데도. 증거가 있습니까? 당시 제가 작성한 보고서 초안이 있습니다. 제출하지는 못했지만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김혜림은 그 자료도 확보했다. 퍼즐의 마지막 조각이 맞춰지고 있었다. 강세준은 점점 더 궁지에 몰리고 있었다. 그는 김대위의 움직임을 계속 보고받았지만 막을 방법이 없었다. 그녀는 완벽하게 합법적인 절차를 따르고 있었다. 금요일 저녁, 강세준은 집에 돌아와 수진과 마주 앉았다. 그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여보, 할 말이 있어. 수진은 남편을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다. 무슨 일이에요? 문제가 생겼어. 큰 문제야. 무슨 문제? 강세준은 잠시 망설였다. 그리고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다. 건설 프로젝트. 빼돌린 돈, 수년간의 부정. 그는 모든 것을 말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충분히 말했다. 수지는 조용히 들었다. 그녀의 표정은 점점 굳어졌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모르겠어. 감찰관이 너무 철저해. 증거를 다 확보한 것 같아. 당신이 잘못한 거잖아요. 그 말이 강세준의 가슴을 찔렀다. 변명을 하려고 했지만 입이 열리지 않았다. 그녀의 말이 맞았다. 미안해, 그가 겨우 말했다. 수지는 고개를 저었다. 미안하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에요. 우리 딸은 어떻게 하고요? 당신 연금은? 우리 집은? 강세준은 대답할 수 없었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행동이 가족에게 미칠 영향을 생각했다. 그동안은 자신만 생각했었다. 그날 밤, 강세준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세월을 떠올렸다.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을까?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사관학교 시절의 자신이 떠올랐다. 맑은 눈빛의 청년. 나라를 지키겠다는 열정으로 가득했던. 그 청년은 어디로 갔을까? 새벽이 되어서야 그는 잠들었다. 불안한 잠이었다. 꿈속에서 그는 계속 떨어지고 있었다. 끝없이 떨어지고 있었다. 토요일 아침, 강세준은 일어나서 거울을 보았다. 얼굴이 수척해져 있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깊게 자리 잡았다. 30년 군 생활에서 이렇게 초라해 보인 적이 없었다. 수지는 침묵 속에서 아침을 준비했다. 어젯밤 대화 이후 그녀는 거의 말이 없었다. 강세준은 그녀를 탓할 수 없었다. 휴대폰이 울렸다. 최 장군이었다.
강세준의 가슴이 뛰었다. 혹시 도움을 주려는 걸까? 장군님. 강대령, 자네 상황이 좋지 않다는 소문을 들었네. 장군님, 사실은 미안하지만 더 이상 통화하기 어려울 것 같네. 최 장군의 목소리는 차갑고 공식적이었다. 자네도 이해하겠지만 내 입장도 있어. 이런 일에 연루될 수 없네. 장군님, 그동안 자네가 잘못을 저질렀다면 책임을 져야지. 그게 군인의 도리야. 건강 조심하게. 전화가 끊어졌다. 강세준은 멍하니 핸드폰을 바라보았다. 30년 인맥, 30년 충성.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졌다. 그는 소파에 주저앉았다. 수진이 커피를 내밀었다. 누구였어요? 최 장군. 뭐래요? 손절했어. 완전히. 수진은 한숨을 쉬었다. 예상했어요. 권력 있는 사람들은 다 그래요. 문제가 생기면 발 빼는 거죠. 강세준은 쓴웃음을 지었다. 그녀의 말이 맞았다. 그는 평생 그런 사람들과 어울렸다. 그리고 자신도 그런 사람이었다. 핸드폰에 또 다른 메시지가 왔다. 박재원 소령이었다. 대령님, 긴급합니다. 김대위가 우리 통화 기록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달간의 통화 내역을 요청했습니다. 강세준의 손이 떨렸다. 통화 기록. 그 안에는 업체 사장들과의 통화가 있었다. 돈 거래를 논의한 통화들이. 그는 즉시 전화를 걸었다. 박소령, 우리가 얼마나 노출되어 있나? 상당히 많습니다. 특정 번호들과의 통화 빈도가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그 번호들 중 일부는 이미 조사 대상 업체들입니다. 망했군. 대령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증거가 너무 많습니다. 강세준은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작은 정원에 장미가 피어 있었다. 수진이 심은 것이었다. 그는 문득 깨달았다. 지난 몇 년간 이 정원을 제대로 본 적이 없었다. 너무 바빴다. 권력과 돈을 쫓느라. 오후에 딸 민주에게서 전화가 왔다. 밝은 목소리였다. 아빠, 잘 지내세요? 그래, 잘 지내고 있지. 너는? 저 이번 주에 병원 실습 정말 재미있었어요. 한 할머니 환자분이 계셨는데 처음에는 수술을 거부하셨어요. 무서워하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시간을 들여서 설명해드리고 손을 잡아드렸더니 마음을 바꾸셨어요. 그래? 잘했구나. 네, 그분이 수술 후에 많이 좋아지셨어요. 제게 고맙다고 하시면서 우시더라고요. 그때 정말 보람을 느꼈어요.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사람을 돕는다는 것 자체가 의미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강세준은 말문이 막혔다. 딸의 순수한 열정이 그의 가슴을 찔렀다. 자신은 언제 그런 순수함을 잃어버렸을까? 민주야, 아빠가 할 말이 있는데. 아빠 죄송한데 지금 교수님이 부르세요.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요. 사랑해요. 전화가 끊어졌다. 강세준은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딸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까? 아빠가 부정직한 사람이라고? 내가 자랑스러워하던 아빠가 사기꾼이라고? 일요일, 강세준은 부대에 나가지 않았다. 오랜만이었다. 그는 집에서 혼자 시간을 보냈다. 수지는 교회에 갔다. 그녀는 그를 초대했지만 그는 거절했다. 혼자 남은 그는 서재로 갔다.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다. 사관학교 졸업사진, 첫 부대 배치, 결혼식, 민주의 돌잔치. 페이지를 넘기면서 그는 깨달았다. 어느 순간부터 사진이 없었다. 지난 10년간 가족사진이 거의 없었다. 그는 언제나 바빴다. 승진, 인맥관리, 돈, 정작 중요한 것들은 놓치고 살았다. 한 사진이 그의 시선을 붙잡았다. 민주가 초등학생이었을 때 학예회에서 찍은 사진. 그날 그는 중요한 회의 때문에 가지 못했다. 수진과 민주만 사진에 있었다. 민주는 웃고 있었지만 그 눈빛 어딘가에 서운함이 배어 있었다. 미안하구나. 그가 사진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렸다. 월요일 아침, 강세준은 다시 부대로 나갔다. 분위기가 달랐다. 병사들은 여전히 경례했지만 그들의 눈빛이 달랐다. 소문이 퍼진 것이었다. 대령이 조사를 받고 있다는. 복도를 걷는데 두 젊은 장교가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들었어? 대령님이 돈을 빼돌렸대. 진짜? 그래서 숙소가 안 고쳐진 거구나. 병사들 돈 가지고 그런 짓을 하다니. 강세준은 걸음을 멈췄다. 돌아서서 뭐라고 하고 싶었다. 하지만 할 말이 없었다. 그들의 말이 사실이었으니까. 사무실에 도착하니 책상 위에 공문이 놓여 있었다. 공식 조사 결과 발표회 참석 통보서였다. 날짜는 수요일. 장소는 군단사령부 대회의실. 참석자 명단을 보니 지역의 모든 고위 장교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강세준의 다리가 후들거렸다. 이것은 단순한 조사 종료가 아니었다. 공개 처형이었다. 그는 박소령을 불렀다. 이게 뭔가? 박소령의 얼굴도 창백했다. 저도 방금 받았습니다. 대령님, 이건 알아. 끝이라는 거지.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창밖으로 병사들이 훈련하는 모습이 보였다. 젊고 건강한 청년들. 나라를 지키기 위해 땀 흘리는 모습. 강세준은 가슴이 먹먹했다. 박소령. 네, 대령님. 자네는 빠져. 이건 내 책임이야. 대령님, 저도 관여했습니다. 저도 책임이. 아니야. 자네는 명령을 따랐을 뿐이야. 내가 모든 걸 떠안을 거야. 박소령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대령님. 가. 그리고 앞으로는 바르게 살아. 나처럼 되지 마. 박소령은 경례하고 나갔다. 혼자 남은 강세준은 책상에 머리를 묻었다. 30년, 그 긴 세월이 수요일 하루에 무너질 것이었다. 그날 저녁, 수진에게 발표의 소식을 전했다. 수요일에 모든 게 끝날 거야.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요. 미안해. 당신과 민주에게. 지금 미안하다고 해서 뭐가 바뀌나요? 그녀의 말이 차갑게 느껴졌다. 하지만 정당했다. 아무것도 바뀌지 않아. 하지만 그래도 말하고 싶었어. 내가 정말 미안하다고. 수진은 잠시 그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당신을 처음 만났을 때 당신은 정의로운 사람이었어요. 약한 사람을 보호하고 싶어 하던 사람이었죠. 그 사람이 그리워요. 그 말에 강세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오랜만에 흘리는 눈물이었다. 화요일 아침, 강세준은 부대에 가지 않았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끝날 것이었다. 오늘은 혼자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다. 그는 차를 몰고 시내를 벗어났다. 목적지는 없었다. 그저 운전하고 싶었다. 한참을 달리다 보니 어느 작은 호수가에 도착했다. 그는 차를 세우고 벤치에 앉았다. 호수는 고요했다. 가끔 물고기가 뛰어오르는 소리만 들렸다. 강세준은 물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김예림 대위. 그 젊은 여성이 자꾸 떠올랐다. 그는 그녀를 처음 봤을 때 무시했다. 카페에서 일했다는 그녀의 과거를 비웃었다. 하지만 그것은 그의 가장 큰 실수였다. 그는 김대위에 대해 더 알아보고 싶었다. 박소령에게 자료를 요청했었다. 어제 받은 보고서를 다시 꺼내 읽었다. 김예림. 32세, 부산 출신. 아버지는 그녀가 고등학생일 때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 어머니는 식당에서 일했다. 가난했지만 예림은 포기하지 않았다. 낮에는 카페에서 일하고 밤에는 공부했다. 대학 입학, 경영학과, 성적 우수, 졸업 후 군에 입대, 헌병대 지원, 빠른 승진, 여러 부대에서 부정을 적발한 기록. 강세준은 보고서를 내려놓았다. 그녀는 자수성가한 사람이었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시작해서 자신의 힘으로 여기까지 온 사람. 반면 자신은 어땠나? 좋은 가정에서 자랐다. 모든 것이 주어졌다. 그런데도 탐욕에 눈이 멀었다. 그는 자신이 그녀에게 했던 말을 떠올렸다. 다방년이나 하던 계집애가 감히. 그 말이 얼마나 모욕적이었는지 이제야 깨달았다. 그는 그녀의 노력을, 그녀의 성취를, 그녀의 품위를 한마디로 짓밟았다. 부끄러움이 밀려왔다. 깊고 뼈아픈 부끄러움이었다. 핸드폰이 울렸다. 박소령이었다. 대령님, 어디 계십니까? 밖에 나와 있네. 무슨 일인가? 김대위가 대령님을 찾고 있습니다. 내일 발표 전에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다고 합니다. 강세준의 심장이 두근거렸다. 알았네. 오후에 들어가겠네. 그는 호수를 마지막으로 바라보고 차에 올랐다. 부대로 돌아가는 길에 그는 오래된 동네를 지나갔다. 자신이 처음 소대장으로 부임했던 부대 근처였다. 그곳에서 20년을 보냈다. 젊고 열정적이던 시절. 문득 한 사람이 떠올랐다. 한민수 중위. 15년 전 함께 근무했던 후배. 정직하고 원칙적인 사람이었다. 어느 날 한중위가 강세준에게 왔다. 선임님, 부대 예산 집행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가? 숫자가 맞지 않습니다. 제가 확인해봤는데. 자네가 참견할 일이 아니야. 상급자가 알아서 할 일이지. 하지만 이건 명백한. 한중위, 강세준은 날카롭게 말했다. 군대는 명령체계로 움직여. 자네 소관이 아닌 일에 코 박지 마. 한중위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실망이 가득했다. 일주일 후 한중위는 갑자기 최전방으로 전출 명령을 받았다. 강세준이 뒤에서 손을 썼다. 그 후 한중위가 어떻게 되었는지 몰랐다.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다. 이제 와서 그가 궁금해졌다.
혹시 그의 삶을 망친 건 아닐까? 부대에 도착하니 오후 3시였다. 김혜림 대위가 자신의 사무실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강세준은 잠시 망설이다 문을 두드렸다. 들어오십시오. 강세준이 들어갔다. 김대위는 책상 앞에 서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평온했다. 승리의 기쁨도 복수의 쾌감도 없었다. 단지 차분한 전문가의 표정이었다. 대령님, 앉으시죠. 괜찮네. 서서 듣겠네. 김혜림은 고개를 끄덕였다. 내일 발표회에서 모든 조사 결과가 공개됩니다. 대령님도 이미 아시겠지만 증거는 명확합니다. 알고 있네. 저는 대령님께 마지막 기회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발적으로 모든 것을 인정하신다면 절차가 조금은 나아질 수 있습니다. 강세준은 쓴웃음을 지었다. 지금 와서 자백하면 뭐가 달라지나. 법적으로는 정상 참작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대령님의 명예를 조금이나마 지킬 수 있습니다. 명예, 강세준이 비웃었다. 내게 무슨 명예가 남았나? 김혜림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대령님은 30년간 군복을 입으셨습니다. 그중 처음 10년은 훌륭한 장교셨다고 들었습니다. 부하들을 아끼고 원칙을 지키는 분이셨다고요. 강세준은 놀라서 그녀를 바라보았다. 저도 조사했습니다. 대령님의 과거를. 언제부터 변하셨는지도 알아봤습니다. 김대위는 책상 위의 파일을 가리켰다. 대령님은 원래 나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길을 잃으셨죠. 강세준의 목이 메었다.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을까? 그건 대령님만 아실 겁니다.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바로잡을 기회는 있습니다. 김대위, 강세준이 말했다. 자네에게 사과하고 싶네. 카페에서 일했다고 무시했던 것 정말 미안하네. 김혜림은 놀란 표정을 지었다. 그녀는 분명 이런 반응을 예상하지 못했다. 대령님, 자네 아버지를 일찍 여의었다며? 강세준이 물었다. 네, 힘들었겠네. 혼자 학비를 벌면서 공부하다니.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나는 모든 게 주어졌네. 부족함 없이 자랐지. 그런데도 탐욕스러웠어. 반면 자네는 아무것도 없이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어. 그리고 원칙을 지키고 있지. 김혜림은 말이 없었다. 자네가 옳았네. 나는 길을 잃었어. 오래전에 강세준의 목소리가 떨렸다. 내일 발표회에서 모든 걸 인정하겠네. 자네가 준비한 증거들 다 사실이야. 변명하지 않겠네. 김혜림은 고개를 끄덕였다. 용기 있는 결정이십니다, 대령님. 용기가 아니야. 그냥 너무 늦게 찾아온 정직함일 뿐이지. 강세준은 몸을 돌렸다. 문을 열기 전에 다시 돌아보았다. 김대위, 자네는 좋은 장교야. 계속 원칙을 지키며 살게. 나처럼 되지 말고. 감사합니다, 대령님. 강세준은 사무실을 나왔다. 복도를 걸으며 그는 이상하게도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다. 내일이면 모든 것을 잃을 것이다. 하지만 적어도 거짓 뒤에 숨지 않기로 결정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수진에게 말했다. 내일 모든 걸 인정할 거야. 수진은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변명하지 않을 거예요? 아니, 내가 한 일이야. 책임을 져야지. 수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이제야 당신다워지는군요. 그날 밤 강세준은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다. 악몽도 없었다. 평온한 잠이었다. 내일의 폭풍을 앞두고도. 수요일 새벽, 강세준은 새벽 4시에 눈을 떴다. 오늘이었다. 심판의 날. 그는 조용히 일어나 샤워를 했다. 거울 속에 자신을 바라보았다. 오늘이 계급장을 단 마지막 날이 될 것이었다. 그는 천천히 군복을 입었다. 단추를 하나하나 채우면서 지난 30년을 생각했다. 수진이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녀도 일찍 일어났다. 아침 드세요. 강세준은 식탁에 앉았다. 따뜻한 된장찌개와 밥, 그의 좋아하는 음식이었다. 수진이 특별히 정성껏 준비한 것이 느껴졌다. 고마워. 마지막으로 제대로 된 아침을 먹이고 싶었어요. 두 사람은 말없이 식사를 했다. 30년 결혼 생활에서 가장 조용한 아침이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가장 편안한 아침이기도 했다. 식사를 마치고 강세준은 서재로 갔다. 책상 서랍을 열고 오래된 노트를 꺼냈다. 사관학교 시절 적었던 일기장이었다. 먼지가 쌓여 있었다. 첫 페이지를 펼쳤다. 젊은 시절의 글씨가 보였다. 1985년 3월 2일, 오늘 사관학교에 입학했다. 나는 이 나라를 지키는 훌륭한 군인이 되겠다. 정직하고 용감한 군인이 되겠다. 부모님과 나라를 자랑스럽게 만들겠다. 강세준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저 청년은 어디로 갔을까? 언제부터 그 맹세를 잊어버렸을까? 페이지를 넘겼다. 훈련 일정, 동기들과의 추억, 교관의 가르침. 모든 것이 순수하고 열정적이었다. 한 구절이 눈에 들어왔다. 박훈 교관님께서 말씀하셨다. 계급장은 권력이 아니라 책임이다. 높은 자리에 오를수록 더 많은 사람을 섬겨야 한다. 나는 이 말을 평생 잊지 않겠다. 강세준은 일기장을 닫았다. 그는 그 말을 잊었다. 아니, 의도적으로 외면했다. 시계를 보니 아침 6시였다. 발표회는 오전 10시였다. 아직 시간이 있었다. 그는 차를 몰고 한 곳으로 향했다. 군인 묘지였다. 이른 아침이라 사람이 없었다. 그는 한 묘비 앞에 섰다. 박훈 소령, 1963년생, 2008년 순직. 박훈. 그의 사관학교 교관이었다. 그리고 그의 멘토였다. 15년 전 훈련 중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강세준은 무릎을 꿇고 묘비 앞에 앉았다. 교관님, 저예요. 강세준입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죄송합니다. 교관님의 가르침을 배신했습니다. 바람이 불었다. 나뭇잎들이 바스락거렸다. 교관님께서 저에게 해주셨던 말씀들 다 기억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들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탐욕에 눈이 멀었습니다. 권력에 취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였다. 눈물이 땅에 떨어졌다. 오늘 모든 것을 잃을 겁니다. 계급도, 명예도, 모든 것을. 하지만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그것들은 제가 진작에 잃었어야 할 것들이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다. 새들이 지저귀기 시작했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다. 이제 바르게 살겠습니다. 늦었지만요. 교관님, 저를 지켜봐 주세요. 그는 일어나 마지막으로 경례를 했다. 그리고 돌아섰다. 차로 돌아가는 길에 핸드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여보세요? 강세준 대령님이십니까? 그렇습니다만, 누구시죠? 저는 한민수입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강세준은 멈춰 섰다. 한민수. 15년 전 자신이 최전방으로 쫓아낸 그 중위. 한중위. 아니, 이제 계급이. 저는 5년 전에 전역했습니다. 지금은 작은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 잘 됐네. 그런데 어떻게 내 번호를? 박소령에게 들었습니다. 오늘 대령님께 무슨 일이 있다고. 그래서 전화드렸습니다. 강세준은 말이 없었다. 대령님, 15년 전에 저를 최전방으로 보내셨죠. 미안하네. 그때는.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뭐? 최전방에 가서 저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군대가 제게 맞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죠. 전역 후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정직하게 일했습니다. 지금은 작지만 건실한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세준은 목이 메었다. 대령님께서 저를 보내지 않으셨다면 저는 아마 군대에 남아서 불만만 품고 살았을 겁니다. 오히려 전환점이 되어 주셨습니다. 한중이. 들었습니다. 오늘 어려운 시간을 보내실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사람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저처럼요. 용기 내세요, 대령님. 전화가 끊어졌다. 강세준은 한참을 서 있었다. 그의 가슴이 따뜻해졌다. 자신이 해친 줄만 알았던 사람이 오히려 위로해 주었다. 시계를 보니 8시였다. 군단 사령부로 가야 했다. 차를 몰고 가는 길에 그는 지나가는 풍경들을 천천히 바라보았다. 작은 가게들, 출근하는 사람들, 학교 가는 아이들, 평범한 일상. 그가 그동안 무시했던 것들. 하지만 사실은 가장 소중한 것들. 군단 사령부에 도착했다. 주차장에는 이미 많은 차들이 있었다. 고위 장교들이 모두 모인 것이었다. 강세준은 차에서 내려 건물을 바라보았다. 저 안에서 그의 30년 경력이 끝날 것이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두렵지 않았다. 오히려 후련했다. 그는 천천히 걸어 들어갔다. 복도에서 몇몇 장교들을 마주쳤다. 그들은 어색하게 눈을 피했다. 강세준은 상관없었다. 대회의실 앞에 도착했다. 문은 아직 닫혀 있었다. 옆 대기실에서 기다리라는 안내를 받았다. 대기실에는 박재원 소령이 있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다. 대령님. 박소령, 괜찮나? 죄송합니다. 제가 더 말렸어야 했는데. 아니야. 내 결정이었어. 자네 탓이 아니야. 하지만. 박소령, 강세준이 그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앞으로는 바르게 살게. 약속하게. 박소령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약속드립니다. 문이 열렸다. 안내병이 말했다. 들어가시면 됩니다. 강세준은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문을 열었다. 대회의실은 넓고 엄숙했다.
U자형 테이블에 수십 명의 고위 장교들이 앉아 있었다. 모두가 그를 바라보았다. 일부는 동정의 눈빛이었다. 일부는 냉담했다. 일부는 만족스러워 보였다. 강세준은 지정된 자리에 앉았다. 혼자였다. 모두를 마주하고 있었다. 맨 앞에는 이중호 장군이 앉아 있었다. 군단장이었다. 엄격하고 공정한 사람으로 알려진 분이었다. 장군이 입을 열었다. 조사 결과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김혜림 대위가 연단으로 걸어 나왔다. 그녀의 손에는 두꺼운 파일이 있었다. 강세준은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도 잠깐 그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이 마주쳤다. 그녀의 눈빛에는 존중이 있었다. 어제의 대화를 기억하는 듯했다. 지금부터 강세준 대령에 대한 감찰 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김혜림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다. 운명의 시간이 시작되었다. 김혜림 대위는 침착하게 첫 페이지를 넘겼다. 회의실은 숨소리조차 들릴 듯 조용했다. 지난 3개월간 강세준 대령이 지휘하는 연대의 회계 및 운영 전반을 조사했습니다. 조사 결과 심각한 부정과 권력 남용이 확인되었습니다. 스크린에 첫 번째 자료가 떠올랐다. 건설 프로젝트 예산표였다. 첫째, 병사 숙소 개선 공사입니다. 승인된 예산은 5억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장부상으로는 6억 원이 집행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실제 시공업체가 받은 금액은 3억 5천만 원입니다. 회의실에 웅성거림이 일었다. 차액인 2억 5천만 원의 행방을 추적한 결과 여러 경로를 거쳐 강세준 대령의 개인 계좌로 입금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가 나타났다. 은행 거래 내역이었다. 날짜와 금액이 선명했다. 둘째, 차량 유지비 및 부대 운영비입니다. 지난 5년간 총 3억 7천만 원의 허위 청구가 있었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업체, 과장된 수리비, 허위 영수증 등이 사용되었습니다. 김혜림은 계속해서 증거를 제시했다. 각각의 항목마다 명확한 자료가 있었다. 문서, 사진, 증인 진술, 은행 기록,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강세준은 고개를 숙이고 앉아 있었다. 변명하고 싶지 않았다. 모든 것이 사실이었다. 셋째, 인사보복입니다. 김혜림의 목소리가 더욱 단호해졌다. 강세준 대령은 자신의 부정을 알아챈 부하 장교들을 조직적으로 탄압했습니다. 스크린에 이름 목록이 떠올랐다. 10여 명의 이름이 있었다. 한민수 전 중위. 예산 집행의 문제점을 지적한 후 이틀 만에 최전방으로 전출 조치되었습니다. 이소령. 상부 보고를 시도하다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습니다. 정대위. 감사 자료를 요청했다는 이유로 진급에서 누락되었습니다. 회의실의 분위기가 점점 더 무거워졌다. 몇몇 장군들의 표정이 굳어졌다. 넷째, 병사복지 예산 유용입니다. 이것이 가장 심각한 부분입니다. 김혜림의 목소리에 감정이 실렸다. 병사들의 식비, 의료비, 교육비로 책정된 예산이 개인적인 용도로 전용되었습니다. 그 결과 병사들은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해야 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는 낡은 병사 숙소 사진이 나타났다. 곰팡이 핀 벽, 고장난 난방시설, 새는 지붕. 이 사진들은 지난달 촬영한 것입니다. 개선 공사가 완료되었다고 보고된 지 1년이 지난 후입니다. 한 젊은 장군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건 용납할 수 없습니다. 병사들은 우리가 보호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이중호 군단장이 손을 들어 그를 진정시켰다. 김대위, 계속하십시오. 김혜림은 고개를 끄덕이고 계속했다. 조사 과정에서 강세준 대령의 개인 수첩을 발견했습니다. 이 수첩에는 지난 10년간의 부정 거래와 인사 보복 내역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크린에 수첩 페이지가 확대되어 나타났다. 강세준의 손글씨였다. 날짜, 이름, 금액, 그리고 메모들. 2013년 5월, 김건설 사장. 3천만 원, 부대 식당 계약 대가. 2015년 3월, 박중희 전출 조치. 말이 많음. 제거 필요. 2017년 9월, 이 업체 대표. 2천만 원, 차량 정비 계약 갱신. 하나하나 읽어내려갈수록 회의실의 분위기는 얼어붙었다. 이것은 단순한 실수나 일시적인 판단 착오가 아니었다.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죄였다. 김혜림은 마지막 페이지를 넘겼다. 결론적으로 강세준 대령은 지난 10년간 총 5억 3천만 원을 횡령했습니다. 14명의 부하 장교를 부당하게 처벌했습니다. 그리고 수백 명의 병사들에게 열악한 환경을 강요했습니다.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마지막 문장을 읽었다. 이는 군인으로서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행위이며 군형법 및 일반 형법상 여러 죄목에 해당합니다. 즉각적인 계급 박탈과 법적 처벌을 건의합니다.
김일임은 보고서를 내려놓았다. 그녀의 역할은 끝났다. 이중호 군단장이 일어섰다. 그는 천천히 강세준을 바라보았다. 강세준 대령, 할 말이 있습니까? 회의실의 모든 시선이 강세준에게 집중되었다. 그는 천천히 일어났다. 다리가 떨렸지만 꿋꿋이 섰다. 있습니다, 장군님. 말씀하십시오. 강세준은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모든 것이 사실입니다. 김일임 대위가 제시한 모든 증거, 모든 내용이 사실입니다. 저는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다. 많은 사람들이 그가 부인하거나 변명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저는 10년 전부터 탐욕에 눈이 멀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것들이었습니다. 작은 리베이트, 작은 특혜. 하지만 점점 커졌습니다. 멈출 수 있었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저는 제 부하들을 배신했습니다. 저를 믿고 다른 병사들을 배신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30년 전 제가 입은 이 군복을 배신했습니다. 한 장군이 물었다. 후회합니까? 늦었지만, 네, 진심으로 후회합니다. 돌이킬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강세준은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을 꺼냈다. 사관학교 졸업 사진이었다. 이것은 30년 전의 저입니다. 이 청년은 정직하고 싶었습니다. 나라를 지키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그 청년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는 사진을 내려다보았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김일임 대위 덕분입니다. 그녀가 아니었다면 저는 계속 거짓 속에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녀에게 감사합니다. 김일임은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제가 해친 모든 분들께 사죄드립니다. 특히 한민수 전 중위, 이소령, 정대위, 그리고 이름도 기억하지 못하는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강세준은 깊이 고개를 숙였다. 90도 각도로 허리를 굽혔다. 오랜 시간 그 자세를 유지했다. 이중호 군단장은 그를 지켜보았다. 그의 표정은 엄격했지만 어딘가 슬퍼 보이기도 했다. 강세준 대령, 자리에 앉으십시오. 강세준은 고개를 들고 자리에 앉았다. 군단장이 말했다. 30분간 휴식 후 최종 결정을 발표하겠습니다. 모두가 일어났다. 강세준은 그대로 앉아 있었다. 그는 피곤했다.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김일임이 다가왔다. 대령님. 김대위. 용기 있는 자백이었습니다. 용기가 아니야. 그냥 사실을 말한 것뿐이지. 그래도 쉽지 않으셨을 겁니다. 강세준은 쓴웃음을 지었다. 지금이라도 제대로 하려고. 김일임은 잠시 망설이다 말했다. 대령님, 인생은 끝난 게 아닙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고맙네. 하지만 이제 53이야. 인생의 절반은 넘었지. 그래도 절반은 남았습니다. 강세준은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진지했다. 김대위, 자네는 좋은 사람이야. 계속 그렇게 살게. 김일임은 고개를 끄덕이고 물러났다. 30분은 빠르게 지나갔다. 다시 모두가 자리로 돌아왔다. 이중호 군단장이 일어나 말했다. 이제 최종 결정을 발표하겠습니다. 강세준 대령, 앞으로 나오십시오. 강세준은 일어나 앞으로 걸어나갔다. 다리가 떨렸지만 넘어지지 않으려 애썼다. 군단장이 그의 앞에 섰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강세준 대령, 아니 이제는 대령이 아닙니다. 귀하는 즉시 계급이 박탈됩니다. 운명의 순간이 왔다. 이중호 군단장은 천천히 강세준의 어깨에 손을 뻗었다. 회의실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다. 이 순간은 단순한 징계가 아니었다. 30년 경력의 종말이었다. 한 사람의 추락이었다. 그리고 어쩌면 새로운 시작의 시작이기도 했다. 군단장의 손가락이 오른쪽 어깨의 계급장에 닿았다. 금색 별이 박힌 견장. 대령의 상징. 권력의 표시. 강세준이 30년간 쌓아올린 모든 것의 구체적인 증거. 천천히, 매우 천천히 계급장이 떨어졌다. 벨크로가 찢어지는 소리가 고요한 회의실에 크게 울렸다. 그 소리는 마치 천둥 같았다. 강세준은 눈을 감았다. 어깨가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다. 물리적으로는 몇 그램에 불과했지만 정신적으로는 엄청난 무게가 벗겨지는 느낌이었다. 군단장이 왼쪽 어깨로 손을 옮겼다. 두 번째 계급장도 떨어졌다. 이제 강세준의 어깨는 텅 비어 있었다. 계급장이 달려있던 자리에는 약간 색이 바랜 흔적만 남아 있었다. 햇빛을 받지 못한 부분이었다. 강세준, 군단장이 계급을 빼고 이름만 불렀다. 귀하는 즉시 군에서 불명예 제대 처분됩니다. 모든 군인 신분과 관련된 특권과 혜택은 박탈됩니다.
연금은 대폭 삭감되며 법적 처벌이 뒤따를 것입니다. 강세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또한 귀하가 횡령한 금액 전액을 배상해야 합니다. 피해를 입은 부하 장교들에게도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군단장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조금 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강세준, 당신은 한때 훌륭한 장교였다고 들었습니다. 초급 장교 시절 부하들을 아끼고 원칙을 지키는 사람이었다고. 무엇이 당신을 변하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당신이 보여준 정직함은 늦었지만 의미가 있습니다. 강세준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당신의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지는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오늘이 끝이 될 수도 있고 새로운 시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군단장은 물러났다. 회의실에 다른 장교들이 하나둘 일어났다. 일부는 고개를 끄덕이며 나갔다. 일부는 동정의 눈빛을 보냈다. 일부는 냉담하게 외면했다. 강세준은 그대로 서 있었다. 계급장 없는 군복을 입은 채 더 이상 대령이 아닌 평범한 사람으로 박재원 소령이 다가왔다. 그의 눈은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다. 대령님, 아니 강 선생님. 그는 뭐라고 불러야 할지 몰랐다. 그냥 세준이라고 부르게. 죄송합니다. 제가 더 말렸어야 했는데. 박소령, 자네 탓이 아니야. 내 선택이었어. 자네는 이제 바르게 살게. 약속하게. 박소령은 울먹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강세준은 회의실을 나왔다. 복도는 길고 텅 비어 있었다. 그의 발소리만 메아리 쳤다. 출구를 향해 걸어가는데 한 병사가 지나갔다. 병사는 강세준을 보고 잠시 멈칫했다. 계급장이 없는 것을 알아차린 것이다. 병사는 경례하지 않았다. 경례할 이유가 없었다. 강세준은 더 이상 장교가 아니었다. 죄송합니다. 병사가 어색하게 말했다. 괜찮네. 자네는 잘못한 게 없어. 강세준은 계속 걸었다. 건물을 나와 주차장으로 향했다. 햇빛이 눈부셨다. 그는 잠시 멈춰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다. 차에 타서 시동을 걸었다. 어디로 가야 할까? 집으로 가야 했다. 수진에게, 그리고 이제는 딸에게도 모든 것을 말해야 했다. 운전하는 동안 그는 많은 것을 생각했다.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53세, 경력도 없어졌다. 평판도 땅에 떨어졌다. 돈도 거의 다 배상해야 했다. 남은 것은 무엇인가? 집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1시였다. 수진이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텔레비전을 보는 척했지만 강세준이 들어오자 즉시 일어났다. 어떻게 됐어요? 강세준은 군복을 벗었다. 계급장 없는 어깨를 보며 수진은 모든 것을 알았다. 다 끝났어. 재판 당일 아침, 강세준은 새벽 5시에 일어났다. 잠을 거의 자지 못했다. 창밖을 보니 아직 어두웠다. 하지만 동쪽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오고 있었다. 그는 조용히 욕실로 가서 세수를 했다. 거울 속에 자신을 바라보았다. 한 달 사이에 더 늙어 보였다. 머리에 흰머리가 더 늘었고 주름도 깊어졌다. 하지만 눈빛만큼은 예전보다 맑았다. 거짓 뒤에 숨지 않는 눈빛이었다. 정장을 꺼내 입었다. 오랜만에 입는 양복이었다. 군복이 아닌 평범한 옷, 이제 그는 평범한 시민이었다. 수진이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다. 간단한 식사였다. 미역국과 밥. 미역국. 새로 시작하는 날이잖아요. 생일처럼. 강세준은 쓴웃음을 지었다. 재판을 받으러 가는데 생일이라니. 재판이 끝나면 진짜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생일이에요. 두 사람은 조용히 식사했다. 많은 말이 필요 없었다. 민주한테서 연락 왔어. 강세준이 물었다. 수진은 고개를 저었다. 아직이요. 하지만 괜찮아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너무 큰 상처를 줬어. 치유될 거예요. 천천히. 오전 8시, 두 사람은 차를 타고 법원으로 향했다. 강세준이 운전했다. 도로는 출근 차량으로 붐볐다. 평범한 사람들의 평범한 하루. 강세준에게는 특별한 하루였지만 세상은 그냥 돌아가고 있었다. 법원에 도착했을 때는 9시였다. 재판은 10시에 시작될 예정이었다. 변호사가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기억하세요.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중요합니다. 연기하지 않을 겁니다. 진심이니까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고 있습니다. 법정으로 들어갔다. 생각보다 작았다. 판사석, 검사석, 변호인석, 그리고 방청석. 몇몇 사람들이 이미 앉아 있었다. 강세준은 자리에 앉아 주변을 둘러보았다.
방청석에는 박재원 소령이 앉아 있었다. 그는 강세준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강세준도 답례했다. 그리고 놀랍게도 김혜림 대위도 있었다. 그녀는 증인으로 출석한 것이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그녀는 약간 미소 지었다. 격려의 미소였다. 시계가 10시를 가리켰다. 문이 열리고 판사가 들어왔다. 모두가 일어났다. 착석하십시오. 재판이 시작되었다. 서기가 사건 번호를 읽었다. 2025년 고단 321호 피고인 강세준에 대한 횡령 및 직권남용 사건. 판사가 강세준을 바라보았다. 피고인, 일어서십시오. 강세준은 일어났다. 이름과 생년월일을 말씀하세요. 강세준입니다. 1972년 5월 15일생입니다. 직업은? 무직입니다. 그 말을 하는 것이 이상하게 느껴졌다. 평생 군인이었는데. 피고인은 혐의를 인정합니까? 네, 인정합니다. 판사는 서류를 검토했다. 검사, 공소사실을 진술하십시오. 검사가 일어나 읽기 시작했다. 횡령 금액, 피해자들, 범행 기간. 하나하나 읽어질 때마다 강세준의 가슴이 무거워졌다. 자신이 한 일들을 객관적으로 듣는 것은 고통스러웠다. 이상입니다. 검사가 착석했다. 판사가 강세준을 바라보았다. 피고인, 변론하실 것이 있습니까? 강세준은 변호사를 보았다.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강세준은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말하기 시작했다. 재판장님, 검사님,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 저는 제가 저지른 모든 범죄를 인정합니다.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다. 저는 30년간 군인이었습니다. 나라를 지킨다는 자부심으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 자부심은 교만이 되었고 권력은 탐욕이 되었습니다. 판사는 조용히 듣고 있었다. 저는 제가 가장 보호해야 할 사람들을 배신했습니다. 젊은 병사들, 그들의 복지를 위해 쓰여야 할 돈을 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이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일입니다. 강세준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저는 부하 장교들도 탄압했습니다. 정의를 말하는 사람들을 침묵시켰습니다. 그들의 경력을 망쳤습니다. 이것도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그는 방청석의 박소령을 보았다. 박소령도 울고 있었다. 재판장님, 저는 처벌을 받고 싶습니다. 마땅히 받아야 할 처벌을 받고 싶습니다. 그것이 제가 다시 사람이 되는 첫걸음이라고 믿습니다. 강세준은 깊이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법정은 고요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강세준의 진심이 모두에게 전해진 듯했다. 판사가 입을 열었다. 피고인의 진술 잘 들었습니다. 이제 증인 신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김혜림 대위가 증인석으로 나갔다. 그녀는 선서를 하고 앉았다. 검사가 질문했다. 증인은 이번 사건의 감찰관이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피고인의 범행을 조사하면서 어떤 점이 가장 심각했습니까? 김혜림은 잠시 생각했다. 병사들의 피해였습니다. 그들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 청춘을 바치는 젊은이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해야 했습니다. 제대로 된 난방도, 샤워 시설도 없이 그 돈이 피고인의 주머니로 들어갔다는 사실이 가장 가슴 아팠습니다. 검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증인은 피고인과 직접 대면했습니까? 네. 그때 피고인의 태도는 어땠습니까? 김혜림은 강세준을 바라보았다. 김혜림은 잠시 말을 멈췄다. 그녀는 강세준을 바라보며 신중하게 답했다. 처음에는 오만했습니다. 저를 무시했고 제 과거를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조사가 진행되면서 변화가 있었습니다. 어떤 변화였습니까? 마지막 대면에서 피고인은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완전히 인정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느꼈습니다. 이 사람이 진짜 뉘우치고 있다고. 검사가 물었다. 증인은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한다고 믿습니까? 네, 믿습니다. 검사는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았다. 변호사가 일어났다. 증인께 묻겠습니다. 피고인이 조사에 협조적이었습니까? 네, 매우 협조적이었습니다. 특히 마지막에는 스스로 모든 것을 인정했습니다. 증인은 피고인이 교화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김혜림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피고인은 원래 나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길을 잃었을 뿐입니다. 지금은 그 길을 다시 찾고 있다고 믿습니다. 변호사가 앉았다. 김혜림도 증인석에서 내려왔다. 그녀가 자리로 돌아갈 때 강세준과 눈이 마주쳤다. 강세준은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했다. 다음은 피해자 진술 시간이었다.
한민수가 증인석에 섰다. 증인은 피고인으로부터 어떤 피해를 입었습니까? 검사가 물었다. 15년 전, 저는 부대의 예산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그 결과 최전방으로 갑자기 전출되었습니다. 당시 아내는 임신 중이었습니다. 그것이 피고인의 지시였습니까? 네, 나중에 확인했습니다. 검사가 다시 물었다. 그 일로 증인은 어떤 고통을 받았습니까? 한민수는 잠시 침묵했다. 처음에는 힘들었습니다. 화도 많이 났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 경험이 저를 성장시켰습니다. 저는 군을 떠나 사업을 시작했고 지금은 행복합니다. 증인은 피고인을 용서합니까? 한민수는 강세준을 바라보았다. 네, 용서합니다. 피고인은 이미 저에게 사과했고 보상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검사는 놀란 표정이었다. 변호사는 미소 지었다. 다른 피해자들도 차례로 증언했다. 대부분 비슷한 이야기였다. 피해를 입었지만 강세준의 진심 어린 사과를 받았다는 것, 그리고 그를 용서한다는 것. 마지막으로 박재원 소령이 증인석에 섰다. 증인은 피고인의 부하였습니까? 네, 5년간 함께 근무했습니다. 피고인의 범행을 알고 있었습니까? 박소령은 고개를 숙였다. 네,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부 가담했습니다. 그것이 제 죄입니다. 그런데 왜 막지 않았습니까? 두려웠습니다. 계급이 높은 분이었고 저는 그저 명령을 따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변명입니다. 저도 책임이 있습니다. 판사가 물었다. 증인은 피고인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존경했습니다. 지금도 존경합니다. 박소령의 목소리가 떨렸다. 피고인은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그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지려 합니다. 그것이 진짜 용기입니다. 모든 증인 신문이 끝났다. 판사가 말했다. 피고인, 최후 진술을 하십시오. 강세준은 일어났다. 이것이 마지막 기회였다. 재판장님, 저는 53년을 살았습니다. 그중 30년을 군인으로 살았습니다. 처음 20년은 자랑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10년은 수치스러웠습니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했다. 저는 탐욕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계급도, 명예도, 가족의 신뢰도. 하지만 동시에 중요한 것을 얻었습니다. 정직입니다. 진실입니다. 방청석에서 수진이 눈물을 닦았다. 이제 저는 처벌을 받고 다시 시작하려 합니다. 늦었지만 바른 사람이 되려 합니다. 제가 해친 사람들에게 보상하고 남은 인생을 의미 있게 살려 합니다. 강세준은 깊이 허리를 숙였다.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저에게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셔서. 그는 착석했다. 법정은 조용했다. 판사가 말했다. 오늘 재판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판결은 2주 후에 선고하겠습니다. 패정. 모두가 일어났다. 판사가 퇴정했다. 강세준은 변호사와 악수했다. 감사합니다. 잘하셨습니다. 진심이 전해졌습니다. 수진이 다가왔다. 두 사람은 포옹했다. 수고했어요. 아직 끝난 게 아니야. 판결이 남았어. 괜찮아요. 어떤 판결이든 우리는 받아들일 거예요. 김예림 대위가 다가왔다. 강 선생님. 김 대위, 아니 감사합니다. 증인석에서 해주신 말씀. 사실을 말했을 뿐입니다. 선생님은 변하셨어요. 그것이 중요합니다. 당신 덕분입니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저는 계속 거짓 속에서 살았을 겁니다. 김예림은 미소 지었다. 이제 진짜 삶을 사실 수 있어요. 힘내세요. 한민수도 왔다. 그리고 다른 피해자들도. 모두가 강세준을 격려했다. 이상한 광경이었다. 피해자들이 가해자를 위로하는. 하지만 그것이 용서의 힘이었다. 그것이 인간성의 아름다움이었다. 법원을 나올 때 강세준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구름이 흘러가고 있었다. 햇빛이 따뜻했다. 새로운 시작이에요. 수진이 말했다. 그래, 새로운 시작이야. 두 사람은 손을 잡고 걸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랐다. 하지만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다. 2주 후 판결이 있을 것이었다. 그때까지 강세준은 준비할 것이었다. 어떤 결과든 받아들일 준비를. 그리고 그 후의 삶을 계획할 것이었다. 진짜 의미 있는 삶을. 차에 타면서 강세준은 문득 생각했다. 인생은 끝난 게 아니다. 다시 시작하는 것이다. 그 생각이 그에게 희망을 주었다. 2주가 빠르게 지나갔다. 강세준과 수진은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다. 예전 집의 3분의 1 크기였다. 하지만 두 사람에게는 충분했다. 아니, 어쩌면 딱 맞았다.
짐을 풀면서 강세준은 오래된 물건들을 발견했다. 사관학교 졸업 앨범, 첫 부대 배치 때 받은 감사패, 민주의 어린 시절 사진들. 각각의 물건이 추억을 불러왔다. 이건 버려야 할까? 수진이 군복 몇 벌을 들고 물었다. 강세준은 그것들을 바라보았다. 계급장이 없는 군복들. 한때 자신의 정체성이었던 것들. 아니, 보관할게. 기억하고 싶어. 무엇을 잃었는지. 판결일이 다가왔다. 그날 아침, 강세준은 일찍 일어나 산책을 나갔다. 아파트 근처에 작은 공원이 있었다. 새들이 지저귀고 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렸다. 평화로웠다.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맑고 푸른 하늘. 구름 몇 조각이 천천히 움직였다. 그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괜찮아. 어떤 판결이든 받아들일 수 있어. 법원으로 가는 길, 차 안은 조용했다. 수진이 그의 손을 잡았다. 말은 필요 없었다. 법정에는 전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박재원 소령, 김혜림 대위, 한민수, 그리고 놀랍게도 민주도 있었다. 강세준은 딸을 보고 눈물이 났다. 민주는 뒷자리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녀도 아버지를 보고 눈물을 닦았다. 재판이 시작되었다. 판사가 들어왔고 모두가 일어났다. 피고인, 앞으로 나오십시오. 강세준은 천천히 앞으로 걸어갔다. 심장이 두근거렸지만 침착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다. 피고인 강세준은 군 복무 중 직권을 남용하여 총 5억 3천만 원을 횡령했고 다수의 부하 장교들에게 부당한 인사 조치를 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강세준은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본 재판부는 다음 사항들을 참작했습니다. 첫째,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자백했습니다. 둘째,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가능한 범위에서 보상했습니다. 셋째, 다수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했습니다. 방청석에서 웅성거림이 일었다. 이에 본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합니다. 단, 유예기간 동안 200시간의 사회봉사와 정기적인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합니다. 강세준은 놀라서 고개를 들었다. 집행유예, 실형을 면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미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계급, 명예, 재산. 하지만 피고인에게는 아직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그 기회를 바르게 사용하기를 바랍니다. 이상 판결을 마치겠습니다. 판사가 퇴정했다. 강세준은 그 자리에 서서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변호사가 어깨를 두드렸다. 축하합니다. 좋은 결과입니다. 수진이 달려와 그를 안았다. 해냈어요. 정말 해냈어요. 뒤에서 민주가 다가왔다. 아버지와 딸이 마주 보았다. 한 달 만이었다. 아빠, 민주야. 미안해요. 연락 안 해서. 아니야. 내가 화날 만했어. 민주가 아버지를 안았다. 아빠가 법정에서 하신 말씀 들었어요. 진심이었죠? 그래, 진심이었어. 그럼 저도 다시 시작할게요. 아빠와 함께. 강세준은 딸을 꼭 안았다. 오랜만에 느끼는 완전한 행복이었다. 법원을 나오며 김혜림 대위가 인사했다. 좋은 결과네요, 강 선생님. 당신 덕분입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새로운 삶을 사세요. 의미 있는 삶으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강세준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거리의 사람들, 가게들, 평범한 일상. 이제 자신도 그 일상의 일부가 될 것이었다. 그날 저녁, 세 가족은 작은 아파트에서 함께 저녁을 먹었다. 수진이 정성껏 준비한 식사였다. 간단했지만 따뜻했다. 아빠, 앞으로 뭐 하실 거예요? 민주가 물었다. 아직 정확히는 모르겠어. 하지만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하고 싶어. 특히 군대를 떠나는 젊은이들을 돕고 싶어. 좋은 생각이에요. 너희 엄마와 상의해서 작은 상담센터를 열까 해. 전역 군인들이 사회에 적응하도록 돕는 거지. 수진이 미소 지었다. 좋아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3개월 후, 강세준은 정말로 작은 상담센터를 열었다. 새로운 시작이라는 이름이었다. 처음에는 방문자가 적었다. 하지만 입소문이 나면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다. 강세준은 자신의 경험을 나눴다. 실패의 경험, 추락의 경험, 그리고 다시 일어서는 경험. 많은 젊은이들이 그의 이야기에 용기를 얻었다. 어느 날, 한 젊은 전역 군인이 상담을 받으러 왔다. 사회가 두렵습니다.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강세준은 그를 바라보았다. 한때 자신도 그랬다. 길을 잃었을 때, 두려움은 자연스러운 거야. 하지만 그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어. 한 걸음씩. 어떻게요? 정직하게 살면 돼.
작은 것부터 시작해. 거창할 필요 없어. 매일 조금씩 나아지면 돼. 젊은이의 눈에 희망이 보였다. 1년이 지났다. 강세준은 매주 사회봉사를 했다. 노인 요양원, 고아원, 쉼터. 그는 진심으로 사람들을 도왔다. 어느 토요일, 그는 김혜림을 우연히 만났다. 그녀는 여전히 감찰관으로 일하고 있었다. 강 선생님, 잘 지내시네요. 당신 덕분이죠. 아니에요. 선생님의 선택이었어요. 두 사람은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지난 일, 현재의 삶, 미래의 계획. 후회는 없으세요? 김혜림이 물었다. 강세준은 잠시 생각했다. 잃은 것은 많아요. 하지만 얻은 것도 많아요. 가족과의 진짜 관계, 마음의 평화, 그리고 진정한 자존감. 멋진 말씀이에요. 삶은 이상해요. 때로는 모든 걸 잃어야 진짜 중요한 걸 찾을 수 있어요. 저녁, 강세준은 작은 아파트로 돌아왔다. 수진이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다. 민주가 주말에 집에 와 있었다. 세 사람은 함께 식사하며 웃었다. 소소한 일상, 평범한 행복. 하지만 강세준에게는 그 어떤 계급장보다 소중했다. 밤, 잠들기 전 강세준은 오래된 사관학교 사진을 꺼내보았다. 젊은 청년의 맑은 눈빛. 이제 약속을 지킬 수 있을 것 같아. 늦었지만 그는 사진을 조심스럽게 책상 위에 놓았다. 내일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것이었다. 그리고 그는 준비되어 있었다. 진정한 명예는 계급장에서 오는 게 아니었다. 어떻게 사는가에서 왔다. 강세준은 이제 그것을 알았다. 그리고 그는 매일 그것을 증명하며 살 것이었다.